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다리를 힘들여서 올라간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결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린 것만큼 얻어요. 따라서 제가 저도 애터미에 들어와서 여러분처럼 강의를 들었고 제가 강의를 한 것만 한 200번 했는데요. 한 번도 같은 제목으로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되어 있는데 태도, 마음가짐이 자기가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해요. 애티튜드.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현자들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해요. 태도가 전부이다. 마음가짐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결심, 그리고 인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돈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돈을 벌었는데 욕을 먹는다. 그렇다면 그 돈 뭐하러 벌어요? 힘들어. 우리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그러는데 개처럼 벌면 개 취급당하지 정승 취급 안 해줘요. 이렇게 힘드는 돈을 정승처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승처럼 돈 버는 얘기를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심치지. 오로지 할 전자, 마음 심자, 이를 지자, 뜻 지자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한 군데 모은다. 다시 말하면 몰입한다. 올인한다. 몰입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걸 들어도 몰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몰입하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성공하는데 몰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되지가 않아요. 우선 현자들의 명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현자들이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훌륭한 인간의 특징은 불행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데 있다. 이게 감성지능이에요. 감성지능. 끝까지 참아내는 데 있다.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고 오르는지로 물고기의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무슨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셨다면 내가 바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는 천재지만은 물고기 보고 나무 올라가는 거 나무 못 올라가니까 너는 바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의지가 뭡니까? 감성지능이에요. 참아내는 거, patience 또는 persistence. 끝까지 참아내는 거, 요게 감성지능입니다. 자, 천재라는 것은 참을성을 갖춘 위대한 소질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천재는 누구냐 하는 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자다. 이 토마스 에디슨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애터미의 성공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분이 성공한다. 참을성이 없는 분은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전심체지입니다. 요 말은 사서 삼경 중에 사서에 해당하는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맹자는 전국시대에 천하의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왕도 정치, 오늘날 인덕정치를 펼까하고 왕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 나라의 제 선왕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식물이 성장하려면은 좋은 토양에서 따뜻한 햇볕을 봐야 성장하는데
햇볕을 보는 날이 하루고 나머지 열흘은 서늘한 그늘 속에 있다면 그 식물이 성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전혀 애터미의 석세스나 원데이에 참여하지도 않고 파트너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 만나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맹자는 그때 애터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바둑 두는 얘기를 했어요. 바둑. 그 당시 바둑의 명인이 혁추라고 하는 사람인데, 혁은 바둑 혁자고 이름이 추자입니다. 바둑의 명인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바둑을 배운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바둑을 배우는데 한 사람은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바둑 배우고 나서 가서 사냥해야지 요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바둑을 배운다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둑을 배우더라도 누가 바둑을 잘 두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맹자가. 자, 여기가 제 나라입니다. 지금 산동반도 여기가 제 나라고, 제남 그런 데가 있죠. 춘추전국 시대 월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고 이쪽으로 위나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맹자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우리가 세 가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두 가지. 특히 여기 지금 중국에 있는 비석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모 삼천. 맹자가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 혼자 맹자를 길렀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 교육에 아주 굉장한 정말 전심치지를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사 가서 산 곳이 어디였습니까? 공동묘지 주변이었죠. 그랬더니 맨날 보고 배우는 게 꼬맹이가 장사 지낸 일만 하니까 아, 여기는 내가 아들을 키울 때가 아니다 해서 다음에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에 상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가가 있으니까 맨날 장사하는 것만 하니까 여기도 내가 아들을 키울 곳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주변으로 갔더니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예를 닦고 하는 걸 배우더라. 여기가 내가 아들을 키울 곳이다 한 게 맹자가 3번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유전일까 환경일까를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하겠어요? 가장 연구하기 좋은 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란성 쌍생아가 있고 일란성이 있죠. 근데 우연히 일란성인데 어떻게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자라는 환경이 다른 애들을 조사해 보면 그 성품이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유전이 결정하는가 환경이 결정하는가 나오죠. 그런데 거의 80%가 환경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러니까 맹모 삼천주기라는 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 회사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못해요. 어렵습니다. IMF 때 망하고 싶어 망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외부 환경, 국가라고 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저기 열심히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환경. 다음 두 번째 있는 비석은 뭐냐면은요, 오른쪽에 요겁니다. 맹모 단기라는 거예요. 습유기라는 책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는데, 맹자가 어려서 제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린애예요, 어린애. 이게 지금 9살 때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공부가 안 끝났는데 집에 와버렸어.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와버렸어.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공부가 다 끝났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오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있던 펜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걸 맹모 단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중도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고 있는 펜을 잘라버린 것과 같다. 이거 어디다 쓸 거냐?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대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어떻다?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라는 건데,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지미 카터와 리코버 제독입니다. 하이먼 리코버 제독이 미 핵잠수함의 아버지입니다. 핵잠수함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핵잠수함 승무원을 모집하면서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 하이먼 리코버 제독은 면접으로 유명합니다. 면접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아주 괴상망측하게 면접을 해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자기는 핵잠수함의 제독, 핵잠수함의 사령관이 되는 게 지미 카터의 꿈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리커버 제독에게 면접을 하는데 리커버 제독이 해군 전략, 해군 전사, 그다음에 미국 군사 전략 이런 걸 쑥 질문을 하더니 느닷없이 자네 사관생도 생활은 어떠했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자네 몇 등으로 졸업했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터는 820명 졸업에 59등을 했으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카터는 우기양양하게 59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건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슬 머리 좋다고 놀았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이 하이먼 리커버 제독이 질책을 한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리커버 제독은 네가 공부를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관생도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질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카터 대통령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카터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걸 실천에 옮깁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리라. 자, 카터 대통령의 사관생도 모습입니다. 해군 초급장교 때 백악관에 있을 때 모습이고 이분이 바로 하이먼 리커버 제독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핵잠수함 함장이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아버지가 뭐 했냐? 조지아에서 땅콩 농장을 했거든.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해군대위로 눈물을 머금고 예편을 해서 땅콩 농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지미 카터의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뭘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리라.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빚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빚을 갖고 나니까 뭐가 됐느냐? 극빈자가 돼서 극빈자. 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좌우명. 리커버 제독이 얘기한 최선을 다하라. 땅콩 농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관련하면서 그 지역 조지아주에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가지고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부가 몇 년 만에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 주지사에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과연 조지아주 지사 후보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 좌우명이 리커버 제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질책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참모들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발명돼서 다음 선거에 다시 도전을 해서 조지아주 지사가 됩니다. 땅콩 농부가 조지아주 지사가 됐어요. 그런데 왜 지사가 되려고 생각했느냐? 벼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조지아주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지사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리라.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에 조지아주의 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주지사로서 만족하려고 했는데 워싱턴 정가에 가서 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자기보다 나은 것도 없어.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로부터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 출마 선언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몇 자녀의 아버지이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미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카터가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미국에는 먼저 정당에서 후보가 돼야 되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정하죠. 그걸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기억하는데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한 게 코미디의 1급 코미디였어요. 지금 미국은 웃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미국 대사관이 인질로 잡히고 난리 법석에 그 뒤에 일어나죠. 그 전에도 포드 있죠. 포드 대통령 때 아주 많이 당했거든. 그런데 웃을 일이 없는데 카터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포복절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카터는 뭘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예비 선거가 있는데 맨 처음 선거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아.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주 어디서 합니까? 뉴햄프셔 거기서 예비 선거에서 1등을 해버려. 그때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 39대 제럴드 포드를 현역 대통령을 물리치고 39대 대통령이 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자서전을 쓴 겁니다. 자서전 제목이 뭡니까?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요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다면 거울 보고 너 임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카터는 재임 기간 중간에 재수가 많이 없었어요. 카터가 표방한 외교 정책이 도덕 정치, 인권 정치, 환경 정치, 독재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79년 말에 석유파 제2차 석유파동나 이란에서 호메이 정권이 들어서서 미 이란 대사관의 인질 사태가 벌어져 이 문제를 해결 못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결국은 카터는 재선에 실패합니다. 누구한테 지냐 하면은 레이건한테 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알죠? 캘리포니아 배우 집니다. 공화당한테 져요. 강한 미국을 표방하고 나선 레이건 대통령한테 집니다. 그러면 카터의 일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카터의 그 업적, 카터의 그 인품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맨 먼저 뭐 했느냐? 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행복 만들기, 질병 퇴치하기, 희망 가꾸기라고 하는 3대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세계 분쟁을 해결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특히 헤비타트 운동을 이건 빈자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었죠. 2001년 우리나라에 와서 필리핀의 코라슨 아키노 대통령하고 와서 136채 그때 아마 집을 지었을 거예요. 직접 망치를 들고 집을 짓고 질병 퇴치, 환경 보호, 분쟁 해결, 세계 많은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게 폼 잡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집 짓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망치 들고 톱질하고 이 부인 로잘리 연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02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연설입니다. 굉장히 명연설을 했어요. 아주 짧게 한 5분 동안 했는데 명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지만 불변의 원칙들은 여전히 고수해야 한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이고 도덕성이고 정직성이에요. 그런 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때로는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악이지 선이 될 수 없다. 노벨상에서 연설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이건 카터가 쓴 책에 들어있습니다. 카터는 문필가입니다. 지금까지 23권의 책을 썼어요. 정 베스트셀러 같은 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겨우 80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몇 년은 더 일할 힘이 있다. 카터의 말입니다. 자, 리코버. 아까 카터를 땅콩 농부에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좌우명을 준 Why not the best? 그렇게 말한 리코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역시 현재 미국의 군함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리코버 제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역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미국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걸 잘 보여줘요. 이 양반은요,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군대 생활을 오래 했어요. 63년을 했어요. 그것도 장군만 30년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보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 상원에서 리코버 제독의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83세에 해군대장으로 예편합니다. 왜?
몽땅 미 해군을 최강으로 만들어 놓고 83세 해군대장으로 예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왜 법을 안 지켜? 정년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분은 해군사관학교를 나갔지만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핵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맨하탄 계획, 다시 말하면 미 원자탄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고, 예, 과학자거든. 민간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뭐예요 이게? 이게 보물덩어리야, 보물덩어리.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시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년을 없앴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라. 그 말 아니에요 지금. 83세에 해군대장으로 예표를 해서 86세에 돌아가셔가지고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리커버지 타임지 카버스트로 나왔는데 누굽니까? 케네디하고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국가 보물이니까. 이거 뭐예요? 린든 B 존슨 대통령 아니에요 이거? 그 케네디 다음이에요. 그 다음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이건 포드, 닉슨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카터.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아주 보물로 생각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편을 안 시켰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시라. 우리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완벽주의자예요. 특히 면접은 유명합니다. 이 사람 면접에 걸려들면 거짓말을 했다가는 다 나갔더라고요. 항상 면접을 할 때는 앉는 의자, 면접자가 앉는 의자를 앞다리를 작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햇빛을 마주보게 만들어. 이렇게 면접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놈이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핵잠수함을 지금 해야 되잖아 지금. 그 다음에 한 장교한테 린질문, 자네가 지금 칠몸 직전에 군함에 타고 있는데 승무원이 5명이다. 근데 그 5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네다. 그러면 자네는 이 5명이 서로 탈출하려고 할 텐데 이 5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설득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지. 한다고 그러니까 장정 5명이 들어와. 설득해봐.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지가 한다 못한다 장담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 그 능력이 있느냐예요. 있느냐. 그 다음에 한 장교가 들은 거 또 물어. 자네하고 청소부를, 자네 해군 장교하고 청소부를 해고시켜야 되는데 누굴 해고시킬까? 그러니까 이 해군 장교는 잘못 읽어서 리커버 제독을 겸손함을 테스트한 줄 알고 청소부를 놔두고 해군 장교를 해고시켜야죠. 그러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틀렸어! 이놈아! 자네는 금방 예편하면 청소부가 될 수 있지만 청소부는 해군 장교가 될 수 없어. 그러니 청소부를 해고시켜야지. 틀렸죠. 이 사람은 지금 리커버 제독은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청소부는 없어도 되지만 해군 장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노틸러스 나중에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인데 함장 지원을 하는데 윌리엄 로버트 앤더슨 중장한테 물었어요. 자네 취미가 뭔가? 그러니까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2년간 자네가 읽었던 책 제목과 작가를 대봐. 말로만 해가지고 큰일 난. 갑자기 물으니까 어때요? 앤더슨 중령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불합격. 불합격. 그렇게 됐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적어가지고 보냈더니 거짓말을 안 했구만 하고 제2대 노틸러스 핵잠수함 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틸러스4는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인데 누가 만든 거냐? 바로 하이만 리커버 제독이 만든 거예요. 이때 이것이 얼음 밑으로 북극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건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미국이 군사적 소련이 인공위성을 57년에 날리는데 그걸 카바하고도 남았어요. 소련은 그렇게 할 기술이 없어. 얼음 밑으로 어떻게 북극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 기술을 가져버리니까 전 세계의 핵잠수함에 즉 군사력에 우위를 점해버립니다. 미국은 밑으로 몰래 갈 수 있는데 소련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앤더슨 중령이 해냅니다. 하이먼 리커버하고. 이 노틸러스라는 말은 앵무조개라는 말입니다.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에요. 노틸러스 요거고, 이게 해저 이말리고 초대 함장 윌킨슨 중장이고, 다음 리코버 제독의 명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은, 즉 굿아이디어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용기와 인내를 갖고 연습할 때만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 인내. 계속 인내를 가지고 해보라. 성공은 우리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한다. 오직 실패만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자, 이런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용기와 인내입니다. 용기와 인내. 보겐지압 장군. 이분은 최근에 10월 4일 날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떠서 여기에 전번에 한번 제가 살짝 언급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분이 계시기에 베트남은 행복했습니다. 아까 리코버 제독은 83세로 해군대장에서 예편하셨는데, 이분은 102세에 육군대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역 육군대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분도 베트남에서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세계 3대 강국하고 싸워서 이긴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베트남이 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를 경멸시켰지, 미국을 이겼지, 중국을 이겼어요. 3대 강자를 다 이겼어요. 그때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전쟁을 보겐지압이에요. 보겐지압 장군이란 말이에요. 자, 4가지 전략 원칙 보세요.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는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긴다.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들 그대로. 보겐지압이 그랬어요. 손자병법을 다 읽었고 옛날 중국 병법을 다 공부했다. 그리고 서양 병법, 현대 병법도 다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음으로 많음을 이긴다. 그 다음에 질로서 양을 이긴다. 약으로 강을 이긴다. 이건 육도 삼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능제강 또는 양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자가 능히 강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삼불전략.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어때요? 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엉뚱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이게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자, 이분이에요. 자, 102세답죠? 102세 현역 육군대장입니다. 이분은 세계의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분의 베트남인들이 데모할 때 중국이 지금 여러 섬들을 서사군도 남사군도 스프레트리 군도죠. 여기를 자기 땅이라고 할 때 데모할 때 바로 내거는 게 지압정신입니다. 지압 스피리트. 지압정신이 뭐냐 하면은 결정결승이에요. 전쟁을 결심하면, 싸우기를 결심하면 반드시 이긴다. 사업을 결심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결정결승이에요. 이기면 좋고 뭐 지면 그만이고, 그러면 반드시 져요. 반드시 져. 자, 이 프랑스 베트남 전쟁인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인도 차이나는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독일에 밀리니까 식민지를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잡섰어요? 여기 일본 분들 안 계시면 일본이 잡섰어요, 그걸. 일본이 드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가혹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노동력 착취와 자원 착취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들어가서 더 가혹하게 착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진주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보겐지압은 젊었을 때에 하노이 대학을 나왔는데 보겐지압은 법학사이고 정치학생 인텔입니다. 보겐지압은 젊었을 때 정글에서 베트민, 북베트남 해방전선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일본군하고 싸워요. 그래서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망하자 1945년 물러갑니다. 물러가니까 이제서 살아난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근데 보겐지압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적을 경멸하는 게 아니고 적의 전투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투의지를 꺾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들이 사업의지가 꺾이면은요 죽어도 못합니다. 사업의지를 꺾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업의지를 자기가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을 해야 돼요. 의지가 꺾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도 전투 우지를 꺾어버리면 복인지압의 전략입니다. 약자예요. 복인지압은 약자예요. 약자니까 적의 전투 우지를 꺾어버렸죠. 적이 강자니까 이길 수는 없다. 맞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적의 전투 우지를 꺾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프랑스군이 계속 게릴라전을 하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놈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몰살 장소로 잡은 게 디엔비엔푸라는 겁니다. 여기가 디엔비엔푸예요.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프랑스군이 여기를 결전의 장소로 잡은 것은 베트남의 게릴라들이 중국에서 라오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여기가 보급 루트예요. 보급 루트의 교통 요지입니다. 여기를 점령해버려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베트남의 게릴라들은 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베트남 군들이 여기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요새화 시켜가지고 경멸을 시켜버리면 전쟁이 승리한다. 누가 그렇게 나발을 불었냐면 나바르 장군이. 전쟁은 여자와 같아서 덮칠 줄 아는 사람에게 몸을 맡긴다. 그런데 지가 덮친 게 아니고 이렇게 나발은 불었는데 보겐지압이 먼저 덮쳐가지고 전쟁이 보겐지압에게 몸을 맡겼어. 다시 말하면 이 디엔비엔푸에서 디엔비엔푸를 공격하는데, 공격 준비를 하는데 10년을 했어요. 10년. 그렇게 신중하게 했어요. 10년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프랑스는 포병 지휘관은 자살하고 프랑스는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항복했어요? 프랑스가 베트남에게 항복을 합니다. 16,000명의 정예병이 있었는데 5,000명 전사, 10,000명 포로.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최대의 수모를 당한 겁니다. 게릴라들한테, 베트남 게릴라들에게 5,000명이 전사하고 10,000명이 포로로 잡히고 무조건 항복을 해버려요. 다 죽게 생겼거든. 다 죽게 생겼거든요. 왜? 보급로가 비행장인데 비행장을 점령해버렸어요. 비행장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바르 장군은 나발만 불고 프랑스로 절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역시 이건 20년 전쟁인데 미국이 역시 패배합니다. 이때 미국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은 미군 장성이 쓴 책에 들어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스토리라는 책에 완전히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주 원시적인 무기로 싸우는 군대에게 졌어요. 졌다고. 져서 도망갔어요. 몇 몸만 도망가는 바람에 베트남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군의 물자와 무기가 그대로 남았어요. 베트남군이 최강이 됩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군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장병들은 완전히 의지가 꺾여요. 어떻게 우리가 졌냐, 이거 어떻게 졌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미군이 독일군부터 한국 모든 미군의 이 진지가 마약 소굴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부대에 마약 중독자가 10 내지 15%라고 했고 매일 군기사고 장교의 말을 듣지 않아. 장교도 뭐라고 명령을 받았냐 하면은 야간에는 내무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왜? 아무나 가지고 칼로 찌르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월남전을 하면서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명을 받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본국에서는 반전대모, 기구관 장병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장 나쁜 놈들 말이지.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는 죽으라고 싸웠는데 초국에 가니까 나쁜 일, 범죄 저지르고 온 놈처럼 취급하니까 전부 미군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이걸 구해내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리더,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장교들이 해야 됩니다. 장교들이 미군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놈을 전부 예편시키고 다시 군기를 잡아가면서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살린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자, 전쟁에 져서 사기가 떨어진 군대를 사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모르시네. 모를 수밖에 없어. 전쟁에 이기면 돼. 그렇잖아요. 전쟁에 이기면 돼요. 전쟁에 져서 사기가 떨어진 군대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 이기면 돼.
근데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전쟁을 만들면 돼. 전쟁을 만들어서 이기면 돼요. 미국만 그 힘이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 중미에 가면 그라나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영국의 독립한 나라죠. 거기에 미국 대학생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고 3대 공중파 방송을 동원했습니다. ABC, NBC, CBS를 동원해서 US 아미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전부 활동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병력 안 가도 되거든. 대학생들 잡혀있지도 않았고 그라나다가 뭐가 있겠어 거기에. 그런데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미국 대학생들을 구조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3대 공중파 방송은 미군이 얼마나 용감하게 전투를 하는가를 방송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돌아오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US 아미 원더풀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사기가 가는 곳마다 US 아미 원더풀이야. 옛날에는 살인자, 비겁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자 레이건은 다시 행동을 취합니다. 83년에 파나마를 일개 군단을 동원해서 침공을 해서 파나마 대통령 노리해간지 무슨 해간지를 잡아다가 마이애미의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면은 남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린다니까. 왜? 미국에 마약이 돌아다니는 게 저놈 자식이 틀면 혐의가 있다 이거야. 혐의가 있는 거예요. 혐의가. 그래서 파나마 침공에 성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85년에 카다피가 말을 안 들으니 페남기 폭파 무슨 테러에 리비아가 관여됐다고 해서 리비아를 폭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군의 사기는 다시 올라가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지금까지 뭐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가 떨어지신 분은요, 애터미 사업에서 조그마한 성취라도 하나 해보세요. 조그마한 성취가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맨날 실패만 하면은 나는 무능한가 보다, 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그마한 성취, 이게 큰 성취의 밑바탕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하고 전쟁이야. 그러니까 큰 놈들은 다 한 번씩 건드렸어요. 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을 하냐 하면은 원래 베트남은요, 전시에 중국이 보급을 많이 대주고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중국과 베트남의 사이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중국에 괴롭힘을 당했어. 근데 그걸 깡다구로 버텼어요. 버텼는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진 거야. 베트남이 인도차이나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크메르 루즈라고 들어보실 겁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크메르 루즈가 친중국 정책을 취하면서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베트남 정규군이 크메르를 점령해버리고 크메르 루즈를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친베트남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중국 화교들을 전부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가 무지무지 났어요. 이 자식이 힘이 좀 세지니까 말을 안 들어.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 나오라고 하면 나오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소평이 우리가 베트남에게 교훈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세 군데로 10개 사단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는요, 베트남 정규군은 전부 크메르, 지금 캄보디아에 가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베트남 민병대예요. 베트남 민병대, 우리 같으면 예비군만 남아있는데 중국 정규군 10만이 베트남 민병대에게 괴멸당해버려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중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10만을 더 보냈어. 10만을 더 보냈는데 그것도 괴멸당해버려. 그래서 40만을 보냈는데 40만도 다 깨져버렸어. 탱크 파괴 420대, 전투기 격추 15대. 누구에게 졌느냐? 베트남 민병대 10만에게 중국군이 깨져버려. 이때 전투를 지휘한 분이 보겐잡 장군이에요. 이때 국방장관이었거든. 보겐잡 장군은 전투우지를 꺾는다고 했어요. 전투우지를. 그래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이유가 뭘까? 보겐잡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통일을 하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힘이 얼마나 센가를, 즉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요 의지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술술 자기들은 인해 전술로 오는데 느닷없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아주 맹공을 퍼부어버리니까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그래서 단 한 달 만에 중국군이 철수해버립니다. 저놈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거든 지금. 저놈하고 화가 무지무지 나 있는 놈하고 싸우는 데는 싸움을 피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렇죠? 역시 중국이 패배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도 전술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올인. 이거 보셨죠? 올인은 원래 도박에서 판돈을 한꺼번에 다 거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로서는 자기 정신적 에너지,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한 곳에 쏟아붓는 겁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올인의 실제 주인공이 차민수라는 분이라고 그랬죠? 차민수 씨가 지금 어디 교수죠? 어디 교수예요. 지금 국내에 와 있어요. 교수인데 도박 중독자들한테 도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미국 프로포카 1등이었어요. 몇 년간. 1등인데 1등하고 천등 차이가 프로포카의 천등 차이가 손톱만큼의 차이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톱만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 하는데 2등하고 몇 초 차이예요? 100분의 1초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그 100분의 1초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백지 한 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 이게 전심 취지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들다. 분명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있지만은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 감성지능,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바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10분을 활용하라예요. 10분을 활용하라. 미국 제20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가장 가난한 대통령. 링컨보다 더 가난한 대통령이었어요. 혼자 과학으로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에요. 이분이 17살 때 오하이오주에 농부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일꾼으로 잡부로 들어가요. 잡부로. 근데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그 집 딸하고 로맨스가 벌어졌어요. 대농장주가 자기 외동딸이 말이 일꾼하고 그러는 걸 가만 놔두고 해서 몽둥이 찜질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몽둥이 찜질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쫓겨났죠. 35년 뒤에 창고가 낡아가지고 헐다가 이 자식이 싸운 보따리를 풀어보고 거기에 책에 써있는 이놈의 실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딱 써놨는데 자기가 몽둥이 찜질해서 쫓아낸 이 사나이가 지금 현재 미 합중국 대통령이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해요. 집에 뛰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그놈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몽둥이 찜질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놈이. 자, 이분이 10분을 활용하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무지무지 해놨어요. 윌리엄스 대학은 세계 최고의 리버럴 아츠 대학입니다. 하버드하고 맞먹는데요. 여기를 졸업해서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는 다른 과목은 전부 1등인데 수학만 자기가 1등을 못해. 수학만.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겠어. 암만 열심히 해도 수학 1등을 못해. 그런데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1등한 친구의 기숙사의 불이 자기보다 10분 늦게 꺼져. 그놈이 10분 더 공부했던 거예요.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그래. 자기보다 10분 더 공부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둘이 경쟁을 한 거야. 네가 불 끄면 나도 10분에 끈다. 결국 가필드 대통령이 수학에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10분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10분간 참고 견디세요. 자, 현자들의 명언. 자신이 할 일보다 조금 더 하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철거왕. 빌 게이츠에 맞먹는 부자. 조금만 더 하면 10분만 더 하면 성공할 걸. 연속극 보고 싶어가지고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위대한 노동자들이다. 해밍웨이도 똑같은 소리. 해밍웨이. 이건 니체가 한 얘기. 철학 니체가. 그러니까 열심히 육체적 노동, 즉 힘들어 일하지 않고는 천재도 천재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이제 몰입입니다. 띄워보시죠. 몰입. 바로 몰입입니다. 애들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몰입이에요. 어떤 하나의 일에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칙센트 미하이 교수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책이 팔리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몰입이 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의성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의성의 조건 하나는 기존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몰입하는 것, 두 개예요. 몰입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시간의 왜곡 현상이 빚어져요. 이거 왜곡 현상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사한 처녀 때, 총각 때 근사한 파트너하고 데이트를 하면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그런데 하기 싫은 일하고 있으면 시간은 또 왜 그렇게 늦게 가는지.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강의 듣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무지하게 지루하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가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한참 자고 나는데 30분도 안 지났어. 그게 몰입했을 때와 지루할 때의 시간의 왜곡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베토벤.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입니다. 악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음악의 천재니까 천재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여러 개의 예화가 있는데 몰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예화가 있는데 식당에 가자마자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식탁을 놓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니까 이 식당 아줌마가 밥을 줘야 되겠는데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밥을 줄 수가 없어. 끝나면 줘야지 했는데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게 몰입이에요. 그래서 악성이 된 겁니다. 베토벤이 2층에 사는데 빈에 가면은 짤스부르크 아주 빈에 가면은 베토벤이 산 집이 80군데라고 그래. 맨날 이사만 다니니까. 집이 없으니까. 2층에서 아래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에 베토벤이 세대로 사는데 아래층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암만 고함을 질러도 그 서양의 집은요 우리처럼 그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판자로 돼 있어가지고 낡으면 계속 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고작 위에다 카펫 하나 깔아놨으니까 고함을 질러도 소리가 없으니까 가봤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양동이에다가 물을 펴놓고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아프면 여기 집어넣고 이걸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베토벤이 된 거예요. 그 몰입, 천재는, 그래서 베토벤이 한 말입니다. 천재는 노력의 결과라는 게 노력의 결과. 자, 결론입니다. 오설상제. 요건 춘추전국, 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진과 장의, 합종책과 연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춘추전국 칠웅이라는 나라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연합해서 진 나라에 대항하자. 이게 합종책입니다. 여기 소진이라는 사람이고, 아니다. 장의는 1대1로 결합해가지고 평화를 누리자. 연행책인데, 연행책을 주장한 장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의가 바로 소진하고 같은 귀곡자라는 선생님 밑에 같이 배운 동문수학은 동기생이에요. 근데 소진은 출세했는데 장의는 늦게 출세했어요. 근데 이 초나라 재상, 소양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문객, 다시 말하면 식객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소양이라는 장군이 큰 공공을 세워가지고 임금한테 아주 값비싼 구술옥을 받았어요. 벽이라고 하는 건데. 연목가에서 잔치를 베풀었어. 이 축하 잔치를. 그래서 많은 각국의 고관 대작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그 아름다운 옥을 한번 보여달라. 복을 딱 보고, 옥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근데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뛰는 바람에 옥을 보고 있던 눈들이 전부 그쪽을 보았는데 옥이 없어져 버렸어. 어떤 놈이 가져가 버렸어.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형색이 초라하고 가난한 놈이 장이라는 놈이야. 네가 가져갔지. 그래가지고 곤장을 수백 대를 쳤어. 근데 안 가져갔거든. 안 가져갔어. 근데 가져갔지. 수백 대를 쳤어요. 그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어떡하겠어요. 당신이 무슨 유세한다고 돌아다니고 농사 짓고 살면 괜찮을 걸 말이야. 죽어 터져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장이가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 내 혀가 지금 붙어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설상제, 내 혓바닥이 아직은 붙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지금 장인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제후들을, 임금들을 설득하는 것이지 발로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혀만 살아있으면 나는 성공한다. 결국 성공합니다.
해가지고 성공해서 장인은 이 7개 국가의 재상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상이 아니고 7개 국가의 재상을 겸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초나라 이 재상 소양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나한테 죽을 것이다. 초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초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얻어맞고 누구한테 당하고 어떤 놈 개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어떤 놈 속임수 치고 우리 지금 82세 어르신 계시는데 설탕물 퍼가지고 만병통치하게 하고 팔아먹고 좀 당했죠. 당했는데 그래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혓바닥 남아있잖아요. 싸고 좋아 써봐, 싸고 좋아 써봐, 싸고 좋아 써봐 남아있잖아요. 오설상제, 내 혓바닥은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다리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팔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합니까? 혓바닥으로 한다. 혓바닥만. 혓바닥만 놀릴 수 있으면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품, 절대제품, 절대가격.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돈을 벌게 돼 있기 때문에 혓바닥만 열심히 놀리고 다니면 돼. 열심히 놀리고 다니면 성공할 수 있다. 자, 3년 뒤에 1,000댁, 5만 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